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유럽의 상황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될지, 혹은 마무리가 될 때 보여질 만한 시그널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정재원 교수님, 우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프TV에 오셨었죠? 예, 맞췄습니다. 네, 그때도 저녁 시간에 오셨죠? 예, 맞습니다. 아마 예. 네, 그렇게 기억이 좀 나는데 예. 오늘도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 또 아주 뭐 꼭 투자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영향은 결국 주긴 하겠습니다만 꼭 직접적인 그 시장 안에서의 이야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맨 처음에 전쟁 발발할 때는 일주일이면 끝난다, 뭐 3일이면 끝난다, 뭐 길어야 2주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가 막상 해보니까 지금 벌써 4개월, 5개월째입니까? 그렇죠. 거의 5개월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갑니까 이거 이 전쟁? 글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배신감, 정말 그 충격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때 그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양쪽 다 우크라이나 금방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항도 굉장히 컸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작전산의 실패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완전히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 예. 이 전쟁이 과연 러시아냐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이냐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경제적인 타격이 더 크다면 그들이 먼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종전을 시도할 것이고,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이 더 큰 앓는 소리를 한다면 아마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태, 즉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곳을 그대로 갖고 종전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 피해는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러시아는 별로 피해 없고 유럽과 미국이 큰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분명 그 석유 가스가 전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수출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좀 줄었지만 대신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렇고 이 여전히 뭐 제재 참여하고 있지 않는 나라도 많고요. 그게 가장 핵심적이어서 지금도 뭐 매일 1억 달러 이상의 또 석유가스의 수입이 있다고 할 정도로 러시아는 지금 휘청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돈은 들어오고 있으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의 이제 뭐 각종 운송 수단이라든지, 그러니까 비행기나 철도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업에 있어서 많은 그 부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고 있으나 그리고 실제로 임금도 높이고 연금도 높였으나 그것이 이제 제조업에 이제 그 부품들이 부품의 지금 공급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러시아라는 곳이 이제 저도 러시아 증시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전쟁 나면서. 근데 제조업은 그렇게 크진 않고 대부분 막 가스나 에너지 관련 뭐 가즈프롬 이런 애들이 위에 있어가지고 큰 타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조업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고 이 큰 나라에서 이 비행기와 철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어떤 그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는 닥칠 수 있겠죠. 식량 위기 이런 건 없나요? 식량은 그나마 어쨌든 괜찮아요. 아직은 뭐 자급되죠. 또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많고요. 자급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대체해서 버틸 수 있는 힘들은 있고, 중국이나 친러 국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친러 국가들 많이 있고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든지. 근데 어쨌든 시간은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유럽보다는 러시아 편인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지금 한여름이고 한 8, 9월쯤 되면 찬바람 살짝 불기 시작하면
유럽은 훨씬 더 특히나 독일 같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그렇죠. 더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빨리 그럼 종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굴뚝 같을 거고. 예, 예. 그러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종전 혹은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더 위기죠. 그 네. 석유 가스가 지금 중단되거나 줄면 곧바로 LNG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단순히 난방뿐만 아니라 그 결국 산업 시설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이 더 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크라이나와 좀 더 가까운 발트삼국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뭐 어쨌든 러시아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고 있고 종전이 되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이 조금 더 멀면서도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종전을 빨리 하길 바라고 있죠. 문제는 네. 이 전쟁이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전이나 뭐 패배, 승리 이런 얘기들이 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자기의 땅을 20% 이상 지금 뺏긴 상태로 종전되는 것.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그들이 설득을 할 수 있겠으며 또 뭐 약소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21세기에 이러한 전례가 있다 보면 향후에 이 우리나라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게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종전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그거 뭐 소련 같은 나라 아니었냐 하는 그런 어떤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말들도 많죠.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넘어가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나라도 많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류의 이제 힘이 더 이 전쟁의 피로감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주장이 더 커질 거는 확실합니다. 네. 당장의 상황만 보면 아마 유럽이 휴전을 더 원할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만약에 이 전쟁을 이대로 인정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일어날 힘에 의한 이런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침략뿐만 아니라 점령이죠. 네, 영토의 점령이 주권국가 침략뿐만 아니라 영토 점령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만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대만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여담인데 그 아까 식량을 왜 여쭤봤냐면 예. 그 지난주에 이제 저는 아무튼 제가 이제 매니저거든요. 예. 근데 오리온이 지난주에 러시아의 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그 가동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와 이런 상황인데도 러시아의 공장을 이제 물론 옛날부터 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동을 하는데 한 10억 개 정도를 팝니다. 초코파이를 여기서 생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없으면 초코파이 더 팔려나 막 이런 약간 생각,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니 근데 10억 개는 작은 게 아니고. 이거 좀 약간 그 말씀드렸던 이어받아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러시아도 지금 뭐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만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후도 어느 정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상당히 그 관계가 짧은 시간에 회복되기 힘든다면 중국도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 지금 약간 비우호 국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그 극단적으로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도 서로 이제 우리가 아마 나중에 이 정권이 어떻게 되든 뭐 그 이후에 정상화되면 우리가 거기서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한테 여지를 주는 거죠. 네.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특히 이제 동쪽과 남쪽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이제 점령한 거 정도로 이제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계속해서 뭐 공격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좀 멈춘 상태입니까? 예, 초기에 이제 수도 키우까지도 들어왔었고 거의 직전까지 들어왔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또 패퇴했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는 끊임없이 이제 과거에 돈바스 지역, 즉 지금 러시아가 일부 원래 점령하고 있었던 도네츠크 주의 일부와 루간스크 주라고 하는 일부만을 이제 자기네들은 좀 더 확대시켜서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약간 가짜 선동이었고 실제로 목표는 그 밑에 지금의 이제 헤르손이나 자포로지아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까지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남부의 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지역까지도 확보하는 게 러시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얘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 돈바스 지역 아까 얘기했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크림과 이 돈바스를 잇는 지역이 다른 주들입니다. 그 주들까지도 포함해서 흑해 연안을 장악하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일단은 최종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가능했다면 이제 키예프를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세운다든가
합병을 한다든가 상황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힘들었을 것 같고 일단은 최대 목표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까지 사실 그 동부 일부가 아니고 남부 지역까지 연결해서 크림을 살리는 방법. 네. 예, 그런 게 러시아의 목표였고 지금 거의 달성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진지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기보다는 네. 일부 지역에 계속 그 미사일을 쏘아서 이제 겁을 주는 방식 외에는 진군을 제대로 하고진 않아요. 예, 그냥 조금씩 이제 서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적극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고 전격적인 그렇죠. 진군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겁을 준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좀 큰 피해가 서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씩 간헐적 공격을 하면서 진군을 서쪽으로 서서히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서서히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몇 가지 도시를 조금씩 점령을 하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러시아는 어쨌든 가끔 뉴스들에서 보면 뭐 대화는 열려 있다 언제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러시아가 진짜 그러면 요 정도에서 어쨌든 러시아도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건데 서방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가 원래 이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얘기만 그렇게 던져놓고 계속해서 점령하는 영토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진짜 그들의 원래 목적인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진심이었고 어떤 거는 약간은 그 페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점령을 목표로 했었고요. 그걸 목표로 했었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제일 또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었죠. 우크라이나 저항을 이렇게 해봐야 이제 금방 깨질 줄 알았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이쯤에 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더 안 넘어갈게, 네. 키예프는 놔둘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으나 저항이 셌고 또 그 미국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외로 강했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좀 나중에는 진심이었던 도 있었지만 네. 약간은 페이크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네. 경제 상황 때문에 아마 좀 진심이 담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 더 있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두 나라가 이야기를 물밑에서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거고요. 뭐 있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드러난 없는 건 것 없는 같고. 거고.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그 전에 뺏겼던 돈바스 크림까지도 다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은 자국 국민들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유럽 각국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르죠. 네, 어떤 나라들은 정말 이거 뭐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자 현 상황에서 그냥 그만두자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유럽 몇몇 나라 주요국들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은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로부터 좀 멀고 네. 이 전장에서 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러시아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큰 나라들 그런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종전하자. 미안하지만 푸틴 얼굴도 세워주고 그 영토는 어쩔 수 없이 남겨주자라고 하는 입장에 가깝고요. 그 유럽의 제일 큰 두 나라잖아요. 그렇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조금 조용히 있는 나라도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아니다. 그 국경이 이렇게 더 넘어온다면 우리한테 너무 위협이다 이렇게 느끼는 나라가 이제 소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 그다음에 폴란드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큰 그런 아주 안 좋은 악연이 있는 이제 폴란드.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물러서기 전까지 영국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저는 소위 말하는 주 전파였죠. 그러나 이제 거기도 앞으로 이 정치적인 변화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쟁이 멈춰지는 뭐 종전이건 휴전이건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뭐부터 변화가 좀 일어나면 이제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끝물에 왔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진짜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가장 그 치열한 협상이 될 부분이 지금 전쟁 직전에서 지금 이제 아마 화면 지금 좀 혹시 보여줄 수 있을지 네네. 모르겠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자 저기 그 까만 데가 바로 전쟁 직전 2월 말에까지 그 사실 저기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저기가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까만색 테두리가 되는 예, 까만색 테두리 안쪽이 뭐 완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게 거의 최근 상황인데요. 도네스크랑 크림반도 쪽이죠 지금. 예, 그게 도네츠크와 이제 루안스크의 일부였는데 네. 저것이 이제 지금 빨간 선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지만 그 이후에 훨씬 점령지가 늘어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크림과 도네츠크 지역을 돈바스 지역을 연결을 시켰고 저쪽 보면 오데사라고 왼쪽에 보이시죠? 네. 예. 저쪽까지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오데사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죠. 굉장히 중요한 항구죠. 저기 네. 없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고립 국가가 됩니다. 내륙 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고 러시아는 판단하고 있죠. 러시아 아직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만 봐도 엄청난 땅을 더 많이 점령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저 선을 어디까지를 협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최소 저 까만 데까지는 봐주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침입해 놓은 저 지역에서 물러나라.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저 크림이 고립돼 있는 저 크림을 연결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중간에 어떤 타협을 보고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 그냥 생각이고 네. 과연 이것도 앞으로 전황이 어떨지 모르고 지금 약간씩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반격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터키는 항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늘 뭔가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예. 튀르키예. 튀르키예. 이번에는 혹시 뭔가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얼마인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사실 튀르키예가 이제 얘기하자면 또 다른 얘기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은근히 구소련 국가 중에서 가장 친러시아적이었던 국가였던 카자흐스탄이 살짝씩 러시아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이 이제 네. 튀르키예가 뒷배가 있는 카자흐스탄 뒤에 이제 튀르키예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모두 다 투르크족으로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완전히 러시아에서 벗어나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은 영내 그 러시아인 비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유사한 상황이 닥칠까봐 굉장히 지금 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그런 면에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이제 그 러시아 각각의 이해관계가 깊고 또 흑해를 만약에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차지해 버리면 네. 이건 튀르키예로서도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가 최대한도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네. 튀르키예는 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몰도바라는 나라 바로 옆에 거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네. 저 몰도바에 보면은 저 옆쪽으로 여기는 내륙처럼 돼 있는데 예, 몰도바의 오른쪽으로 길게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저기에 또 친러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트라스니스트리아. 세로로 아주 얇고 예, 길게 맞습니다. 있는 나라죠. 예. 저기까지 만약 연결된다면 이 보십시오. 터키가 튀르키예가 이 흑해를 장악한 데 있어서 장악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데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는 단순히 무역로가 아니라 그 흑해함대 러시아의 그 강한 흑해함대까지도 많이 주둔했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이제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맞닿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중간에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짓고 또 튀르키예가 지금 그 아시다시피 엄청난 지금 물가 인플레 그 경제 그렇죠. 위기가 있거든요. 리라가 뭐. 예. 네. 그래서 곡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그들도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나라를 빼먹었는데 미국은 지금 예. 어떤 입장입니까? 정확히 미국 입장이 그렇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언제부턴가 조금 빠지고 있죠. 예. 바이든이 매번 얘기했었는데 네. 미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잦아들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국가와 똑같은 입장으로 가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제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에너지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 기업이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됐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독일과 프랑스와 유사한 입장에 가깝다고 보지만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여기서 미국이 물러난다면 네. 우크라이나 만약에 러시아에게 먹힌다거나 속된 말로 그러면 이 미국의 그 국제 그 정치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릴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기를 파는 방식으로 무기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할 거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 미국도 달라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우리 탁프님 보실 때도 미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8, 9%까지 지금 찍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 사실. 원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럼 빨리 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어쨌든 미국 또 특히나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은 바로 있을 중간 선거에 아주 악영향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굉장히 마음이 급할 텐데. 네네. 미국도 빨리 좀 끝내고 싶어 하진 않을까. 뭐 미국은 끝내고 싶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음대로 뜻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네. 물러나게 되면 이제 중국, 러시아의 소위 동맹에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 그렇다고 확 도와주기도 좀 뭐하고. 그런가요? 그건 그렇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직접적으로 도와준 건 지금 처음부터 미국이 거절했고. 진짜로 이게 전면전 해가지고 이긴 사례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역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센 형인 건 알겠는데 막상 싸우면 이긴 적이 별로 없는 예, 형이에요. 싸우면 뭐 아니 최후에 뭐 핵펀치를 안 꺼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조건 힘의 논리로만 해서 사실은 러시아랑 처음 이거 했을 때만 해도 진짜 빨리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뭐 이런 SNS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인권 개념도 달라져서 네. 정말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폭격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잖아요. 그런 그 국제적인 여론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이든 러시아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더 비판을 받는 것은 러시아도 자제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시설 너무 많이 폭격을 했다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뿐만 아니라 뭐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작전을 한다면 미국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현대 그런 민주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참 이 상황은 어떻게 뭐 우리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뭔가의 돌발 변수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 네. 러시아의 에너지가 의외로 세계를 많이 휘두르고 있다.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장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로 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를 아마 이 그림대로 유럽이 이렇게 한번 대고 나서 그대로 유지하진 당연히 않겠죠. 뭔가 그렇겠죠.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줄 것 같은데 예.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 요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 탈탄소 경제 그런 것 때문에 원래 목표한 바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 이미 이제 안보 문제도 있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기획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스 그러니까 이 PNG 방식을 갑자기 그 LNG 형태로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아주 고도의 복합적인 그런 시설들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 탈탄소 경제를 지향하면서 뭔가 그 재생에너지 중심 또 이런 것들을 해왔던 유럽이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나 이렇게 이제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그 계획을 과연 얼마만큼 당길 수가 있을 건지 네. 아니면 그 계획 자체가 좌절되고 다시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걸로 이 대안을 어떻게 찾으려고 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가스를 수입하고 종전을 빨리 부추기든지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보통 상황이 심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좀 큰 것 같고요. 네. 지금 기후 위기나 팬데믹 때문에도 사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도 지금 뭐가 안 나오는 판인데 참 큰일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뭐랄까 이게 이념에 의한 혹은 뭐 이 블록화 같은 것들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더 높아지겠군요. 그거는 아마 모두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좋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 일극 그 중심의 네. 그런 패권 구도가 다극으로 옮겨진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다극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본의 아니게 권위주의적 국가들과
소위 스스로 얘기하기를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그런 구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제 신냉전 혹은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신냉전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과거처럼 이념 쪽입니까? 아니면 이념보다는 그 말씀하신 어떤 뭐 정치 체계 뭐 이런 거에 의한 뭐 권역이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념은 아니겠죠. 과거 같은 이념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그러한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이념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권위주의 동맹이냐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냐. 그들도 다 권위주의 동맹이라고는 안 할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본인들도 자유국가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못된 어떤 구도겠지만 또 그렇게 만들러 가려고 하겠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럼 그 어쨌든 어떤 뭘로 묶이든 간에 같이 묶일 나라가 대충 뭐 러시아, 중국. 그렇죠. 그다음에 다만 인도가 너무 예외적인데요. 인도는 아주 미국이 아주 공을 들여서 새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한 동맹으로 끌어들였는데 의외로 그런 실리를 찾아서 이제 러시아의 석유를 가스를 수입하고 그랬는데 뭐 그 외에도 이제 중동과 중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뭐 혹은 뭐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느 쪽에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쭉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그 서방 국가들 대 또다시 뭐 중국, 러시아, 그렇죠. 뭐 남미 국가들, 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가 아니라 최근에 그 멕시코에선가도 약간 좀 약간 좌파적 성향의 뭐 좀 대선이었나요? 하여튼 뭐가 아마 아르헨티나인가 하여튼 뭐 그 페루에서도 있었고요. 페루였나요? 페루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약간 하여튼 반미 성향이 좀 있는. 지금 최근에 이제 중남미에서 그 반미 내지는 하여튼 뭐 좌파 성향 국가들이 정부들이 많이 세워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국이 그동안 많이 공을 좀 들였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또 다시 나눠지면 그럼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뭐 원료는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또 가져와서 또 만들어서 미국 서방으로 팔고 뭐 이제 이런 그림은 이제 앞으로는 상당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의외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중남미가 그렇게 소위 좌파 성향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그런 식의 좌파가 아닐 수도 있고요. 되게 실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그 막대하기 때문에 쉽게 거부하기 힘들 수도 있고 아마 시기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석유가스나 중국 제품만에 목을 걸지는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거꾸로 유럽에서 거꾸로 중국에 뭔가를 또 기대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러가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도 어쩔 수 없이 단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러시아한테는 엄청난 뒷배이긴 하지만 사실은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중국이 또 국경이 어마어마하게 맞닿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중국 겉으로는 그다음에 또 러시아도 어쨌든 이런 뭐라 할까요? 뭐 아무래도 아시아에 대한 어떤 적대감도 좀 있고요.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혐오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로 특히 극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영향력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가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뭐 그렇겠죠. 극동에는 뭐 서울의 한 반밖에 안 되는 60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공포감은 사실은 굉장히 황화론이라고 하는 그 공포감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묶여 있는 거지. 그러나 이 구도는 어쩔 수 없이 또 오래 가겠죠. 중국이 이제 많이 뒷배가 되고 있으니까. 하긴 그 러시아가 옛날에도 소련 시절에도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중소 분쟁이 있었죠. 좀 있었죠. 그래서 참 근데 이게 세계 공장이란 걸 뭐 여러 곳에 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인도가 하겠냐, 베트남이 하겠냐, 뭐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중국만큼 대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제조업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베트남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말레이시아 혹은 뭐 인도 이런 데서 대체를 하는 거는 당분간은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그럼 다시 중국이랑 미국이랑 친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나? 뭐 너무나 아시겠다시피 중국이랑
아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얘기했지만 중국과 미국도 네. 저렇게 으르렁대지만 서로 없으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차이메리카라고 보통 얘기해. 뭐 지금은 그 말이 좀 유효가 떨어졌지만 네. 서로 간에 중국 없으면 미국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건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겉으로 으르렁대도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뭐 아마존이 뭐 무슨 미국 물가를 낮췄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마존이 낮춘 물가에 원래는 중국이 낮춰준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아마존에게 예. 물건 싸게 공급해갖고 이렇게 간 거니까. 그래서 결국 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긴 또 한데. 거꾸로도 중국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그렇게 했다간 중국은 너무 많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오히려 주도한 나라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 각종 제재나 거기서 이탈해 버리면 오히려 중국한테 큰 해가 오기 때문에 지금 살짝 러시아하고도 뭐 자세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네. 이렇게 저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슈별로 혹은 사안별로는 잠깐 합종 연행할 수 있으나 그렇죠. 예. 아주 같이 오래 영원히 갈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때쯤 되면 어쨌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든 종전 혹은 뭐 휴전이 올 거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있습니까? 아 이것도 지난번에 잘못 예측했다가 참 엄청 많이 비판을 이번엔 잘못 한번 했어요. 한번 틀린 건 뭐.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유럽이 문제가 아니고 뭐 지금 스리랑카 예를 들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압박 때문에 결국에는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는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런 식으로 영토가 점령된 채 끝난다면 마치 우리 휴전선처럼 끊임없는 도발은 양쪽에서 계속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큰 그 폭격은 멎는 네네. 그런 상황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아마 겨울쯤이 아닐까. 겨울이요? 네. 쉽지 않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대략 한 겨울쯤이 아닐까 이제 연망하신다는 거고. 그때는 이제 어느 쪽이든 경제가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 나오겠죠. 네. 예. 이 상황 말고 예. 앞으로 이 비슷한 상황들이 전 세계에서 사실 이제 전 세계가 그래도 전쟁이 뭐 전면전까지는 별로 없었던 시절이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제 전면전이 생긴 예. 거고 이런 규모 있는 전쟁들이나 혹은 뭐 분쟁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 말고 또 더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대리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소련 붕괴 이후에 많이 사라졌고 이제 국지적인 분쟁들, 네. 뭐 내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21세기에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렇게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이게 다른 분야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만약에 일부 전선은 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침범한다든가 러시아 민간인을 뭐 살상했다든가 이게 아니라 아주 일방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침략 이후에 일부 영토를 병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20세기에도 없는 20세기 초반에 마치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소련 붕괴 이후에 내전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국지적인 분쟁들은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나 이런 식의 전쟁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전혀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다든지 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일본이 뭐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온갖 시나리오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예전에 그랬죠. 절대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가능성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경우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언제 이제 그런 법적인 허점들, 국제법적인 허점들을 찾아서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문제를 일으켜도 전 세계 혹은 뭐 유엔이든 뭐 이런 데서 직접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네. 뭐 무슨 뭐 핵전쟁까지 갈까봐 3차 대전까지 갈까봐 안 했대지만 저는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유엔이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지금 미얀마처럼 거기 뭐 어떻게 사람이 죽어 나가든 말든 강대국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거를 그러한 나쁜 사례들을 보고 이러한 많은 국가들이 향후에 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뭐 특별한 게 없네? 우리끼리 뭉치면 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례들이 될까봐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요새 최근에 이제 뭐 나토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도 있고 신냉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저는 좀 고민스러워요.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될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 그것이 누가 일으켰든 간에 미국이 일으켰든 러시아가 일으켰든 중국이 일으켰든 그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뭐 그 국익 이런 게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러한 균형 외교 또 나름대로 그 독자적인 외교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안타깝지만 뭐 군대를 보낸다거나 뭐 미국도 안 보내는데 아니면 뭐 군수 물자를 보내는 것보다는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민간인 피해를 좀 복구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저 멀리 어디서 벌어지는 이렇게 돼도 고만 저렇게 돼도 고만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반러시아적인 입장을 갖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나토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하고도 관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토에 적극적으로 너무 가까이 간다거나 너무 또 중국과 러시아 대립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럴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이제 갑자기 그냥 망상처럼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뭐 사실 한반도는 우리 땅이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슬쩍 이제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우스갯소리였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례를 설레를 보여주는 누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까 혹은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약간 좀 겁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러면 이란이나 북한도 우리 핵 절대 포기 못해. 그다음에 그런 위협적인 나라가 있으니까 일본이 북한이 핵을 더 갖겠다는데 우리도 핵무장 하겠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그럴 유엔에서 그럴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뭐 유럽이 뭐 죽게 생겼으니까 휴전을 잠깐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대안이 마련되고 했을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뭐 징벌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뭐 경제적인 보복이나 뭘 해서 이런 전쟁을 했을 때는 반드시 너네가 손해를 본다는 거를 장기적으로라도 한 1, 2년 지나 다 잊어먹고 또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적 어떤 제재 같은 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천연가스랑 유가에 영향을 줘버리니까 그게 엄청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제재는 찬성하지만 이게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원보이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커머더티 마켓도 이렇게까지 저는 변동성이 크고 파괴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안타깝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종전이 되면 또 사라질 겁니다. 그 받아가지고 각자 또 살아야 되니까 온갖 이제 뭐 투자도 해야 되고 엄청난 또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스로 얽매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로 풀어질 것 같기도 해요. 바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많은 부분에 풀어 나가면서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커머디티 마켓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전 좀 한다 그러면 다 급락해요. 또 그렇게 또 빨리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미 벌써 재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재건 사업에 어떻게 누가 뛰어들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또 힘없는 게 뭐 제일 서럽네요 진짜. 맞습니다.
또 서구는 또 자신들이 또 해온 과거가 또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또 쉽지가 않죠. 아, 예. 하긴 뭐 자기네들도 해놓은 일이 뭐 많이 예.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답이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거의 지금 답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진하게 짙게 깔린 안개 속에서 답을 계속해서 좀 찾아나가는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약소국의 비애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것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뭐 빼놓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이 정도. 짧게만 네네네네.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러시아를 전공을 했고 러시아하고 뭔가 척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오직 저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해온 일도 너무 나쁜 일도 많죠. 그러나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은 네. 분명히 러시아가 일으켰고 이 전쟁은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갖고 반격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민간인들의 그 수많은 민간인들과 난민들은 우크라이나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네. 학살이나 민간인 시설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아무리 뭐 우크라이나가 뭐 잘못된 외교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한테 모든 걸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론들에서는 우크라이나 찌질하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더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크라이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오직 우리의 역사에서 봐도 그렇고 네. 세계에서 약소국가, 약소민족들이 받아온 그것이 상대가 소련이 됐든 미국이 됐든 네. 일제가 됐든 독일 나치즘이 됐든 그거를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의 힘과 기술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해야 합니다라고 러시아어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예. 능력은 예.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해야 합니다. Наша сила и способности должны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мир и 뭐였죠? 니 바이나.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갑자기 막. 네. 푸틴의 예. 입에서 이 이야기가 곧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